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 지은이는 조이 챈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한다. 영향력은 힘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고 자원을 관리하며 마음과 정신을 움직일 능력을 준다. 영향력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 우리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영향력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런 것은 남을 조종하는 일이고 교활하고 강압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불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영향력을 둘러싼 전반적인 생각을 변질시킨다. 판매나 마케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수법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대체로 효과가 없다. 특히 당신의 상사나 동료나 직원이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 관계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추천과 입소문, 고객 충성도와 직원의 고용 유지 등이 관계의 대표적인 형태들이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라고 말하길 원한다. 사람들이 기꺼이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큰 보상이 따른다. 악어는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진화했다. 몸무게가 최대 500kg까지 나가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뇌는 아주 작아서 고작해야 큰 숟가락 하나 부피에 지나지 않는다. 먹이도 많이 필요치 않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최장 3년을 버틸 수 있다. 악어는 신체나 정신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위협이 임박하거나 쉬운 기회가 찾아온 경우를 빼고는 모두 무시한다. 악어는 지난 3,700만 년 동안 자기 종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던 본능의 법칙에 따라 위험과 보상을 처리한다. 작디작은 악어의 뇌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나에게 해가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하기는 쉬울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악어가 지닌 태고적 인지 과정과 우리 인간의 정신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비합리적 행동, 가령 할 일을 미루는 버릇, 충동구매, 설명하기 힘든 열정, 건전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집착 등을 숱하게 경험하지만 자신은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 즉 최소 저항 경로를 찾는 본능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심리학은 주로 정신과정에 주목하며 그런 과정이 나온 행동에는 부수적인 관심만 기울인다. 반면 경제학은 사회적 행동, 가령 거래, 노동, 소비, 협력, 결혼, 폭력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행동 이면에 놓인 정신과정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합리적 이기심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가정된다. 행동 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 사이의 비공식적 결합에서 태어난 결과물로 사회적 행동을 낳는 정신 과정을 연구한다. 행동 경제학은 합리적 이기심이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거라 믿어 그 일을 선택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 못한다. 보답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낯선 사람을 돕는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손에 쥔 다른 대안, 심지어 날씨 따위의 온갖 것에 좌우된다. 행동 경제학자는 이 모든 행동을 궁금해한다. 행동 경제학의 주요 공헌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이제는 꽤 널리 알려진 이중 인지 처리 이론이 있다. 두 인지 과정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다소 밋밋한 이름이 붙어 있다. 의사결정은 대부분 습관처럼 이루어지며 비교적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것이 시스템 1이다. 시스템 1은 대부분 의식적 자각 아래 숨어서 환경이 위협일지 기회일지 감시한다. 시스템 1은 본능과 습관의 힘으로 움직이며 항상 곧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스템 1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반면 시스템 2는 마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따지면서 한 번에 하나씩 사건을 신중히 판단하는 판사처럼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바로 시스템 2의 작동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2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사건에 대비해 마련해둔 일종의 전문가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은 빠르고 시스템 2는 느리다라고 설명한다. 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용어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들을 각각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라고 부르고 때에 따라서 악어 뇌라는 말을 악어 모드와 같은 뜻으로 쓰려고 한다. 마늘을 다지거나 직장에서 차를 몰아 집에 가거나 큰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친구를 보고 웃거나 옷자를 찾아내거나 간단한 곱셈을 하거나 알림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마음에서 우러난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당신은 악어 모드의 지배를 받는다. 판사 모드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모든 인지 과정을 전담한다. 여기에는 계획 세우기, 계산하기, 전략 짜기, 해석하기, 실수 방지하기, 복잡한 지시에 따르기,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당신이 아직 능숙하지 못한 일을 해내기가 포함된다. 회의를 주관하거나 정치에 관해 논쟁을 벌이거나 보험을 비교하거나 빗속에서 러시아어의 교통 혼잡을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욕실 바닥에 타일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계산할 때 당신은 판사 모드의 지배를 받는다. 판사 모드에서는 동시에 여러 작업이 불가능하다. 신중하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결정은 악어 모드의 감정, 습관, 선호, 직감, 그리고 심리적 지름길로 넘겨진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곰곰이 생각할 만한 여력이 있으면 우리는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합해 자기 직감과 견줘보고 선택지를 신중히 고려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악어 모드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판사 모드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악어 모드가 우리의 결정과 행동 가운데 95%를 홀로 책임진다고 추정한다. 구체적인 수치야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악어 모드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자주 내리는 결정, 그러니까 신체의 모든 움직임, 음식에 관한 모든 선택,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모든 유혹,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과 관련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안하면 이들 각각을 의식적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계에 반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는데 악어 모두가 그렇게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와 타냐 차트랜드가 쓰고 있듯이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의 존재를 믿고 싶은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상의 대부분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을 통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의식적 통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셜록 홈즈가 왓슨 박사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듯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없애고 나면 아무리 개연성이 없더라도 뭐가 남아있든 그게 진실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악어 모드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때마다 내 생각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어 모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그저 우리가 악어 모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능 문제가 아니다. 의사건 변호사건 교수건 간에 모두 다른 사람들만큼 편향돼 있고 진짜 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내려진 가석방 판결을 다룬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판결 과정에 한 가지 기묘한 패턴이 있음을 알아냈다. 만약 당신이 그날 예정된 세 차례의 공판 시간 중 첫 공판 시간의 시작 부분의 재판을 받는다면 가석방 판결을 받고 석방될 가능성이 65%에 이른다. 반면 첫 공판 시간의 끝부분의 재판을 받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0%로 곤두박질친다. 판사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석방률이 다시 65%로 치솟는다. 판사는 재판 순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재판 순서는 수감자의 변호사가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정해졌다. 범행이 얼마나 심각하든 수감자가 복역기간이 얼마든 이전에 복역한 이력이 있든 없든 그 어떤 것도 이런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다. 수감자의 국적이나 성별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자들은 판사들이 피곤하면 더 쉽고 이미 정해진 선택지 쪽으로 편향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감자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어떨까? 수감자는 위험하다. 그렇기에 그들이 수감돼 있는 것이다. 일단 악어 모드로 접어들면 본능적 반응은 이미 내려진 선택지를 확정한다. 그리고 가석방을 기각한다. 모든 오해의 근원은 우리는 자신을 합리적 존재로 그리지만 운전석에 앉아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악어 모드라는 사실이다. 악어 모드는 항상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내며 판사 모드가 피곤해질 때 돌아가는 미리 설정된 기본 값이기도 하다. 악어 모드는 우리의 생각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정서적 반응, 곧 본능적 반응은 우리의 판단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신경과학자 알렉산더 토도로프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낯선 얼굴들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단 1초간 보여주고 나서 그 가운데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달라고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사진 속 인물이 미 의회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판단해 70%의 정확도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는지를 예측했다. 현직 의원인지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이 연구는 영향력에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우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한 이 연구는 악어 모드가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어느 정도는 이를 정당화한다. 악어 모드는 순간적으로 판단하며 일단 이런 판단을 하면 바꾸지 않는다. 악어 뇌는 우리가 정보를 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정보를 걸러낸다.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이 찾으리라 기대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정보를 탐색한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 때론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자기 기만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내 동료들과 함께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일 이유와 기회만 주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부 사항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이렇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연구실로 불러 IQ 테스트를 받거나 일반 상식 퀴즈를 풀게 한 뒤 스스로 채점하도록 했다. 참가자 절반은 테스트를 받는 동안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참가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많은 참가자가 부정행위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다음에 벌어진다. 이제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첫 번째와 비슷한 난이도의 두 번째 테스트를 제시하며 이들에게 자기 점수를 예측해달라고 요청한다.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들은 이번엔 해답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모든 참가자는 문제가 첫 번째 테스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정행위를 한 참가자들은 이번에는 잘하지 못하리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해답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높은 점수 덕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은 자기 기만은 매우 강력해서 기꺼이 자기 성적에 내깃돈을 건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동일한 참가자들이 기대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아 돈을 잃으면 현실을 파악하고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이들에게 연속으로 3번의 현실 파악, 즉 이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연속적인 테스트가 3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게 부정행위를 다시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신들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곧장 빠져든다. 자기 기만은 빠지기는 쉬워도 밖으로 꺼내 올리기는 어려운 함정이다. 악어뇌나 판사뇌 둘 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전담하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오로지 악어뇌의 몫이다. 판사뇌가 증거를 고려해 결론에 이르는 합당한 이유를 대려고 애쓰면서 악어뇌의 인식이나 판단, 선호나 감정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악어뇌는 판사뇌가 어떤 사실에 집중하고 어떤 대안을 고려하며 어떤 결정이 현명하거나 공정하다고 여기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악어뇌가 더 우위에 있음을 뜻한다. 그야말로 끝판왕이다. 당신이 초콜릿 케이크와 과일 샐러드 중 하나를 먹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쉽게 결정할 수 있다면 악어뇌가 결정을 떠맡는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판사 뇌가 끼어든다. 이제 변호인들이 자기 입장을 주장한다. 재판장님, 바지가 너무 꽉 끼는군요. 게다가 아침으로 이미 도넛 한 개를 먹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아침 이후에 진짜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케이크는 집에서 만든 겁니다. 그 주장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당신 상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판사 뇌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비슷한 주장은 계속된다. 이성과 논리는 주장의 유형이다. 초콜릿 케이크 대 과일 샐러드 경우에서처럼 채택된 이성의 능력은 모든 주장의 어느 편이라도 들 수 있다. 우리 뇌는 우리 행동에 대한 설명을 꾸며내도록 타고났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전혀 모를 때에도 그렇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참인 경우는 가끔이고 극히 드물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토대를 둔 호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설득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 악어뇌는 신속하다. 하지만 게으르기도 하다. 바로 악어뇌가 지닌 효율성의 비밀이다. 편안함을 쫓는 악어뇌의 임계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라도 먹이 반응 구역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사람들은 최소 저항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용이성은 단일 변수로서는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변수다. 동기, 의도, 가격, 품질이나 만족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변수다. 용이성을 측정하는 마케팅 지표로 고객 노력 점수라는 게 있다. 이는 결국 그게 얼마나 쉬운가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용이성이 높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하지만 노력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정말 열받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과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게 하려면 일을 되도록 쉽게 만들어라. 도미노 피자의 2015년 애니웨어 캠페인은 피자를 최대한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주문자의 주소,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알고 있기에 주문자에게 이렇게 응대했다. 따로 주문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피자 이모티콘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트윗해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가 문 앞으로 배달된다. 이 캠페인으로 도미노 피자의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2018년에는 피자헛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회사가 됐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기만 하면 된다.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넛지의 기술은 약속을 상기시키는 간단한 알림이다. 여기서 넛지는 원래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이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합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은 환자가 의사와의 진료 약속을 지키는 비율을 높이고 대출금 상환을 촉진하며 복약 이행률을 개선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며 학생들이 과제를 정시에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기술을 키우고 싶은지 물어보면 가장 흔한 대답은 단연코 카리스마다. 다음에 각행에서
어느 집단이 나라는 말을 더 자주 쓸지 추측해보라. 지도자 아니면 추종자, 나이 든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면 우울한 사람, 화가 난 사람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 좋은 학생 아니면 나쁜 학생, 남자 아니면 여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대화와 발언, 그리고 이메일과 여타 텍스트들을 분석해보면 후자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롯한 1인칭 대명사를 더 자주 쓰고 그 빈도도 훨씬 높았다고 한다. 아카데미상 수상 연설을 분석해보면 배우들이 감독들보다 1인칭 대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라면 전혀 지위가 낮지 않지만 감독이 여전히 그들의 상사다. 대명사 사용과 지위 사이의 관계가 영어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니 베이커는 하급 이라크 장교가 자기보다 상급의 동료에게 아랍어로 쓴 편지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다. 권력이나 지위나 행위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나를, 내 것 같은 말을 써서 자신만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관심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면 이들이 자기 도취적이거나 자기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흔하다. 일관되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보통 불안정하다는 느낌에서 일어난다.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관심을 내면으로 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짐작하건대 당신은 자신이 1인칭 대명사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실마리라는 점을 모를 것이다. 페니 베이커는 과거의 우울증을 앓았으나 이제는 우울증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나라는 말을 더 적게 사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낄 때는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럴 때면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기 어렵고 카리스마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개가 몸을 뒤집어 배나 목을 보여주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소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땡땡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감소어를 쓸 때도 나를 많이 사용한다. 감소어는 약간, 어느 정도, 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다소간, 땡땡 할 수도 있다에서 그렇듯이 조심스러움과 분명치 않음을 표현한다. 사람들이 감소어에서 남발하는 말이 바로 죄송합니다이다. 자신을 낮춰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역시 없다. 자신의 어휘에서 낮춤 표현을 줄이고 싶다면 낮춤 표현 대부분은 건너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냥 말하라. 우리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동이 카리스마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았다. 자신에게 관심을 쏟느라 너무나도 바쁜 당신과 대체 누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당신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면
그 사람들의 관심이 따라온다. 당신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보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당신이 그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그들은 눈치를 챈다. 이는 뚜렷한 차이를 낳는다. 마음 내려놓기를 설파하는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마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뇌과학자 다이애나 타미르는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돈과 섹스, 초콜릿을 먹을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탓에 말할 기회를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한다. 앨리슨 우드 브룩스는 동료들과 함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호감을 얻고 스피드 데이트 참석자 가운데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참석자가 두 번째 데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질문자들은 앞의 질문에 이어지는 후속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큰 호감을 얻는다. 연속된 질문은 곧 깊은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기 관심을 바깥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려면 그저 사람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015년 실리콘밸리 생명공학계의 총화이자 테라노스의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여성 역량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 그녀는 31살의 나이에 포브스로부터 자수성가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갑부로 인정받았다. 홈스는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강단이 있었다. 존 캐리루가 전 세계의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약속한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가 모두 완전히 조작됐다는 특종 보도를 터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홈스는 투자자들과 회사 이사회를 속였다. TV에 나와 대중을 속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눈치챘어야 했을까? 여론은 한 가지 위험 신호에 주목했다. 바로 홈스의 목소리였다. 젊고 날씬한 이 금발 여성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노인 같은 목소리로 유명했다. 확실히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를 가진 여성을 믿어서는 안 됐다. 영국의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정치로 무척 바빴음에도 자기 목소리의 톤을 낮추기 위해서 코치를 두고 훈련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자들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우월하고 좋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당신은 자신이 긴장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로 팔짱을 끼기도 한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자신감 없어 보인다.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사람들은 목을 조여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짜증을 유발할 만큼 낮게 긁는 목소리를 쉽게 만들어낸다. 높거나 억눌린 목소리는 두려움이나 긴장감과 연관돼 있으며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본연의 저음역으로 말하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으로 느껴지는 저음역은 횡격막과 목을 이완시킬 때 나타난다.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편안하고 확신을 주는 목소리는
더 존재감 있게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쉽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자기 본연의 저음역으로 말하기를 조금만 연습해보면 당신이 더 큰 존재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의 모습은 더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목소리는 더 카리스마 있게 들린다. 사람들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더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2008년 하버드 대학교를 막 졸업한 토드 로저스는 행동과학을 이용해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 로저스는 투표 독려 캠페인 대부분이 어떤 효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실행 의도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저스의 연구팀은 20만 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선 유권자에게 투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언제 투표할 생각인가? 어디에서 투표하러 올 생각인가? 투표 바로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을 생각인가? 질문은 중요치 않지만 대답은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고려함으로써 계획을 세우고 투표일에 악어 뇌에 알람시계 노릇을 해줄 신호를 확인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투표할 계획이라면 집에 가려고 차에 탔을 때 그 알람이 울릴 것이다. 딩동, 투표하실 시간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실의 순간이다. 캠페인은 효과가 있었다. 로저스가 개입함으로써 투표율이 4% 증가했다. 4%라는 수치는 양당이 초접전으로 경합하는 5개 주 가운데서 4개 주의 결과를 뒤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큰 차이였다. 현재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투표 독려 캠페인에 이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무엇이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까? 그렇다. 투표소에 가기 쉬워야 한다. 편안함은 거의 모든 것을 이긴다. 프레이밍은 마법적인 행위다. 프레이밍은 사람들의 경험을 결정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기까지 한다. 내가 당신에게 흰색으로 된 사물의 목록을 떠올려 보라고 요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쉽게 해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우유나 눈처럼이라는 말을 덧붙여 실험을 조금 다르게 프레이밍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는 흰색 사물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일단 우유와 눈이 주의력의 중심을 차지하면 구름이나 코코넛 플레이크처럼 다른 흰색 사물을 떠올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 우유와 눈은 흰색의 상징적인 사물이고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탓에 다른 대안을 억누른다. 바꿔 말하자면 효과적인 프레임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프레임 하나가 작은 기술 신생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스티브 잡스는 어느 차고에서 애플을 공동 창립했다.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잡스는 존 스컬리를 설득해 회사의 새로운 CEO가 돼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졌다. 스컬리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에 이르는 스낵과 음료 시장의 공룡 기업인 펩시코의 CEO였다. 바꿔 말하면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사람에게 엄청난 지위 강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소리였다. 역시나 스컬리는 잡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때때로 잡스는 거듭해서 같은 제안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잡스가 이렇게 물었다. 남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요?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볼 거요? 눈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다른 흰색 사물이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설탕물이나 팔고 있다는 말은 스컬리가 펩시에서 하는 자기 일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잡스가 프레임을 만들자 프레임이 스컬리의 뇌리에 들러붙었다. 스컬리는 애플에 합류하는 데 동의했고 이후는 이들 말처럼 역사가 되었다. 프레이밍은 주문을 거는 행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법이다. 그저 뭔가를 설명하거나 거기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다. 프레임을 제대로 선택하면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면 무엇이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경험에 프레임을 부여할 때 당신은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형성한다. 2001년 미국 세법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중산층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문제였다. 상속세의 적용 대상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 즉 6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유산을 받은 일부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거액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덜 내도록 기준 한도를 올리고자 했으며 대중의 지지를 모아야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디 애틀랜틱에서 미국 최고의 정치 언어의 대가라고 묘사했던 여론조사 전문가 프랭크 런츠에게 연락을 취했다. 런츠는 공화당 의원들이 제시한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고 수백 명에 달하는 참가자를 자신의 연구소에 불러 모았다. 참가자들은 단어들의 다양한 조합을 보고 나서 나쁘면 왼쪽, 좋으면 오른쪽으로 손잡이를 돌려 대답해야 했다. 또한 그들은 되도록 빠르게 반응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참가자들은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돌릴 수 있게 됐고 의식적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 본능적 반응을 기록으로 남겼다. 런츠의 연구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악어뇌였다. 런츠는 상속세에 유산세라는 프레임을 입혔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당파와 무관하게 좋은 생각으로 느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산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들린다. 당신이 유산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부자일 테니 아마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런츠가 대안으로 사망세라는 프레임을 입히자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를 포함해서 참가자의 거의 80%가 반감을 드러냈다. 누군가 죽었는데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런츠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짧은 메모를 남겼다. 널리 회자됐던 메모에서 런츠는 이렇게 조언했다. 유산세를 죽이려거든 사망세로 부르게 할 것. 상속세의 새로운 프레임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다음 20년에 걸쳐 의회는 67만 5천 달러의 면세 한도를 여러 차례 인상했다. 2021년 개인은 자기 상속인에게 1,170만 달러까지
면세로 상속을 할 수 있고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났다. 우리의 생존은 위협을 얼마나 잘 탐지하느냐에 달려 있어 우리 뇌는 위협 탐지를 강조한다. 악어 뇌는 재앙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환경을 살피며 잠재적 위협을 찾는다. 위협 탐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탓에 우리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고양이가 오이를 보고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온라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오이는 어떻게 보면 뱀 같기도 해서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뒤에 오이를 두면 고양이는 길쭉하고 녹색인 물체에 시선을 빼앗긴다. 오이를 보고 놀란 고양이는 그 순간 바닥에서 갑자기 튀어올라 벽과 테이블에 맞고 튀어나온 공처럼 이리저리 날뛴다. 인간의 뇌도 고양이의 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보다 빨리 식별한다. 또한 우리 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위협을 경고한다. 공포증을 연구하는 아르네 웨만은 전극을 이용해서 참가자들이 일련의 사진을 볼 때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했다. 몇 장은 꽃처럼 해가 되지 않는 대상을 찍은 사진이었고 몇 장은 거미나 뱀처럼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각각의 이미지는 30분의 1초 동안만 화면에 나타났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참가자 대부분은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악어 뇌가 반응했다. 뱀이나 거미 이미지가 쌩 하고 지나가자 시청자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악어 뇌는 유난히 위험에 민감하다.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쓰는 대상이 된 누군가는 당신이 그들의 시간, 주의, 돈이나 다른 소중한 자원을 빼앗으려 위협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유다. 심지어 그들은 당신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듣기도 전에 거절할지 모른다. 그만큼 악어 뇌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협 감지 외에도 영향력의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당신은 손실 회피라는 보편적 편향에 직면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을 비교해 기회를 평가하면서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더 무게를 둔다. 지난 50년 동안 무수한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손실을 비슷한 크기의 이득보다 약 2배가량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는 20달러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만큼 10달러를 잃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어떤 변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려면 그 변화가 정말 좋아야 한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인지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유를 되찾으려고 애쓴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단지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요에 반대하는 일로 대응한다. 맹수 사냥 금지구역 인근에 자리한 잠비아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미국의 사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황무지 한가운데 펼쳐놓은 방수포 위에 앉아 있었다. 스타이넘은 최근에 성매매를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했고 마을 주민들은
성매매업자들에게 끌려갔다가 최근 사망한 젊은 여성 2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조언을 건네기보다 스타이넘은 질문을 던졌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마을 주민은 스타이넘에게 전기 울타리라고 말했다. 전기 울타리요? 마을 여성들은 옥수수가 일정 높이까지 자라면 코끼리들이 와서 옥수수를 먹어치우고 밭을 밟아 뭉개놓는 바람에 가족들이 굶주리게 되고 결국엔 쉽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스타이넘은 수천 달러를 모았고 여성들은 바위와 그루터기를 손으로 치웠다. 다음에 스타이넘이 마을을 찾았을 땐 코끼리가 밭을 망치지 않은 덕에 옥수수 농사가 대풍작인 모습을 보았다. 울타리가 올라간 이래로 마을의 젊은 여성 중 아무도 성매매를 당하지 않았다. 뭐가 필요하죠? 나는 이 물음을 마법의 질문이라고 부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향력 전략이기도 하다. 마법의 질문은 고객이든 아이든 그 누구에게든 효과가 있다. 반복해서 같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마법의 질문은 창의성을 촉발하는 촉매다. 뭐가 필요하죠? 라는 질문은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라는 초대와 같다. 자주 협상에 임하다 보면 결국 협상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시도할 수는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여기서 어떤 마법을 발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따뜻함과 유머 감각을 이용해 요청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지 못한다. 마거릿 미드는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깨어있고 헌신적인 소수의 시민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이제껏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이들뿐이었다. 지금까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무력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 힘이든 금전적 힘이든 윤리적 힘이든 힘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결한 비둘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현실을 꿰뚫어보는 뱀처럼 차가운 냉철함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와 뱀 모두를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 시스템을 시스템 1과 2로 구분했는데 시스템 1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능적 체계이고 시스템 2는 더 높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이성의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 1과 2를 저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악어의 뇌와 판사의 뇌로 표현했습니다. 악어 뇌는 동물적 본능이 작용하는 빠르고 무의식적인 영역이고 판사 뇌는 느리지만 동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과 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악어 뇌가 95% 정도 작용하고 판사 뇌는 5%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저는 이것이 인간 정신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적 사고가 95%를 차지하고 인간적 사고가 5%밖에 되지 않는데도 인간은 현재와 같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어 악어 뇌가 5%, 판사 뇌가 95%가 된다면 그때 인간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해질까요? 악어의 뇌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능과 욕구와 감정입니다. 판사의 뇌는 이성과 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판사의 뇌보다는 악어의 뇌를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악어 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먼저 비둘기처럼 순결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운 냉철한 이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순서가 뒤바뀌면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당사자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 인간다운 인간, 가슴 뜨거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오늘 소개한 책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향력은 차라리 없는 것이 본인과 세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초은 김승호 선생님은 인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데 매력적인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맹자에게서 찾았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센 마음인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맹자의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의 모든 순간에서 작은 의를 꾸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히 호연지기가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평소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즉각적 언행을 삼가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크고 굳세고 선하며 의롭고 아름다운 마음,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다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붓다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저 세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평생 마음을 갈고 닦아 저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우리 곁에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만 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롭고 선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진 다음에 이런 책의 도움을 받아 뱀처럼 지혜롭고 냉철한 이성까지 무장하시면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만큼 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당신께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영혼과 위인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